당시 베를린은 독일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나치당의 경쟁자인 공산당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괴베스의 능력을 이용해서 베를린에서 나치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싶었던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맡긴 첫 임무잖아요. 그렇죠. 괴베스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괴베스가 베를린에서 나치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나치 사상을 전파할 신문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베를린에는 신문이 100개도 넘게 발간되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마침 뉴스거리가 적은 여름철이라서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괴베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신문을 대중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뿌려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공짜로. 전단지 느낌으로. 네. 괴베스는 훨씬 교묘한 사람이었어요. 괴베스가 생각한 건 바로 신문이 발간되기 전부터 광고하는 거였어요. 우선 그는 붉은색 배경에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신문의 이름인 공격이라는 두 글자만 쓰여 있는 독특한 포스터를 시내 곳곳에 뿌렸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후에 공격은 7월 4일 시작된다라고 쓰인 포스터를 배포했죠. 네, 연이어서 괴베스가 낸 광고를 본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궁금해하겠죠. 이게 뭐야? 이거. 그렇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광고 기법을 티저 광고라고 한다면서요. 네, 티저 광고. 맛보기. 네, 그렇죠. 이건 오늘날의 홍보 방법인데 20세기 초반기에 괴베스가 이것을 활용한 거죠. 와, 천재긴 천재네. 그렇죠. 네. 진짜 똑똑하네.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이 극에 달하던 7월 4일 날 드디어 괴베스는 시민의 창간호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 만평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독일. 지금 독일인들인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맞지? 그 유대인들이 독일인을 괴롭히는 거 아닐까요? 주머니에서 뭐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훔쳐가네. 그렇죠.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은 독일 국민을 뜻하고요. 뒤에서 말을 거는 남자는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발터 라테나우라는 사람인데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달래고 있죠. 그리고 눈이 가려진 독일인들 몰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의 소매에도 유대인을 나타내는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죠. 유대인이 가해자고 독일인이 피해자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프레임을 만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보면 독일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유대인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베스는 창간호 이후에도 꾸준히 독일의 위기가 유대인 때문이라는 사설을 쓰면서 반유대인 그리고 반공산당 정서를 퍼뜨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나치당의 지지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호르스트 베셀이라고 하는 나치 당원이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한 거죠. 근데 데니엘 씨, 나치 당원이 공산 당원한테 왜 총을 맞은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사람이 사실 항상 그 공산당원들하고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총살 당했냐면은 자기가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여자친구 집에 같이 얹혀 살면서 그 여자가 이제 번 돈으로 같이 생활했는데 마침 그 여자친구의 그러니까 그 전 남자친구가 공산당원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총으로 쏜 거죠. 치정이네요. 네. 그래서 괴베스는 백주 대낮에 총기를 이용한 테러가 일어났고 가해자가 공산당원, 희생자가 나치당원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슈몰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 공산당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당한 사건으로 베셀을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모든 정치적 적대감은 자신이 싸우려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도덕의 불문율로 지금까지 모든 정당은 그들의 선동적 열정 속에서도 묵묵히 이 법을 지켜왔습니다.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이 법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모든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반대를 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 신문을 본 독일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동조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리고 괴베스는 신문 지면을 통해서 테러 후에 베셀이 죽어가는 과정을 자극적이고 상세하게 풀어내면서
공산당 지지자들을 규탄했죠. 그러자 점점 주류 언론들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괴벨스의 전략, 즉 공산당을 적으로 삼는 이슈몰이에 여론과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공산당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막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글 하나로 옮겨간다고요? 근데 저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또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숭고한 애국 청년으로 포장된 베셀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반 만에 사망하는데 그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저렇게 많아? 거의 국장 수준인데요. 그렇죠. 거의 국민적 영웅 수준. 이 장례식에 옛 독일 제국의 황제 아들까지 참석했을 정도로 주목받은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영웅을 만들어줬네요. 그렇죠. 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연극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연출자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렇죠. 장례식의 스토리를 연출자. 잘 짜지네. 잘 짜죠. 교수님 그럼 이 베셀 사건으로 이슈몰이를 한 덕에 그 지지율이 확 올랐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베셀 사건으로 베를린에서 나치당의 인지도와 지지율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오르는구나. 그리고 이 시기에 나치당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있어. 바로 뉴욕 증시 붕괴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이죠. 그걸 어떻게 활용했죠? 당시 독일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그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독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가 됐을 정도죠. 경제는 최악이었고요. 이 대공황이 괴벨스에게는 훌륭한 선동 소재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했을 것 같아요? 저 미국의 공황도 유대인 때문이다 이걸로 갔나? 아, 월가를 맞아요. 꽉 네. 잡고 있는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악한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모조리 유대인에게 돌렸죠. 그럼 당시 괴벨스가 히틀러를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을 몰아갔는지 알 수 있는 훗날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Der Führer hat das Wort. Es sind das die Menschen, die überall und nirgends zu Hause sind, die nirgends einen Boden haben, auf den sie gewachsen sind, sondern die heute in Berlin leben, morgen genauso gut in Brüssel sein können, übermorgen in Paris oder mit in Prag oder in Wien oder in London und die sich überall zu Hause fühlen. Es sind die Einzigen, die wirklich als internationale Elemente anzusprechen sind, weil sie überall ihre Geschäfte betätigen können. Aber das Volk kann ihnen ja nicht nachfolgen. 저는 이 연설 지금 처음 보는데 와 이게 약간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약간 설득력이 있긴 이게 있잖아요. 설득력 있다기보다 저희는 사실 히틀러 연설 많이 독일에서 많이 못 보는 것 그렇죠. 같은데 금지돼 있죠. 지금 들으니까 또 제 모국어로 들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지금 설득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설득당한 거 같은데?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해요. 네, 음. 너무 이상해요. 너무 끔찍해요. 아 그렇죠. 네,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괴벨스가 바람잡이 역할을 쫙 하다가 그렇죠, 맞아요. 마지막에 바람잡이. 히틀러입니다 이렇게 네. 했을 때 그 맞아. 효과가 있는 거. 그런 거 그러네요, 잘하죠. 진짜. 괴벨스가. 네. 연출을 너무 잘해요. 네. 그리고 이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국가적 반역자, 경제의 파괴자라고 말하면서 미워해도 되는 적으로 규정했죠. 대공황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치의 이런 자극적인 선동은 점차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1928년 10만 명이었던 나치 당원 수는 2년 만에 1930년에 그 2배인
2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장문호 선생님,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좀 극단적인 주장에 좀 빠져들기 쉬운가요?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불안하면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고 기대고 싶고 또 남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유대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해소가 될 수가 그러니까 남 탓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단순한 메시지 그리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선전과 선동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한 거죠. 당원 그 나치 당원 수도 뭐 한 2배 넘게 막 불어나고 있고 뭐 이제 괴벨스는 히틀러한테 완전히 인정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괴벨스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치당에서 제국선전본부라는 부서의 장을 맡게 됩니다.